자, 요까지 이제 끝나고 또 그 RCM의 저 뒤쪽 부분들이 있어요. 그 뒤쪽 부분들은 그 테스트 플랜 쪽인데, 그래서 그 테스트 플랜은 우리가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한 위험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 시기, 그 다음에 절차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위험 평가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네, 테스트의 방법, 범위가 결정이 된다. 위험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내부에게 우리가 A, B, C, D 세트를 보면서 위험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위험이 다 똑같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 우리 그 개념책이나 모범 기준 등에 나오는 위험을 정리해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자, 고유 위험.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재무 보고 요소와 관련된 고유 위험. 그래서 통제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위험이다. 줄여야 될 궁극의 위험이다. 우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목적이 이런 재무 보고에 대한 신뢰성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정 과목에 있는 고유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 위험은 아까 스코핑 할 때도 사용을 했었죠. 왜냐하면 개정 과목에 관련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무보고 위험이 이만큼인데 통제를 통해 가지고 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죠. 통제 실패 위험. 그게 통제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 위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통제 위험이라는 것은 통제 활동별로 수행된 위험 평가 결과, 그렇죠? 요거는 고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통제를 설계했는데 통제가 실패할 위험이 통제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요소들의 가중치를 평가해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은 하이, 몇 점까지 사이는 미디움, 몇 점 이하는 로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위험도 회계법인에 따라서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지금 점점 감사를 거치면서 고유 위험들의 평가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고유 위험에서 통제가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잔여 위험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최종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의 매트릭스로서 한번 평가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그 개정 과목의 고유 위험이 낮고 통제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요게 되겠죠. 요쪽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평가자의 독립성이 낮아도 되고 평가 방법이 좀 약해도 되고 그다음에 낮은 빈도의 평가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샘플 수도 좀 적게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 위험하고 통제 위험이 만약에 높다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있다.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중요한 통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성이 강한 평가자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 더 포함돼서 뭐 문서 검사라든가 재수행이라든가 이런 좀 고도화된 좀 복잡한 통제 검사 방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잦은 빈도의 평가, 자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수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위험을 평가하고 그 최종 위험을 가지고서 테스트 플랜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위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최종 위험. 그 최종 위험은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의 매트릭스다. 그래서 위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최종 위험이 로우예요. 로우면은 10개만 샘플링하면 돼. 그런데 최종 위험이 하이면은 60개를 샘플링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 로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하이를 해? 그럼 감사인이 와서 로우는 물어봐요. 왜 로우니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샘플링을 10개만 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유 위험이 로우였고 통제 위험이 로우였다. 고유 위험은 무엇 때문에 로우였고 통제 위험은 무엇 때문에 로우였다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지만 그래서 샘플링을 10개만 했군요 라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감사인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평가는 문서화가 돼 있어야지 감사인을 설득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통제위험이 하이야. 거기서 감사인이 왜 60개나 샘플링을 해서 평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 문서화가 좀 덜 됐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맥시멈으로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하이보다 밑에 미디움이나 로우로 평가를 했으면 그 근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 대응이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위험 평가가 끝나면은 위험 평가에 의해 가지고 테스트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테스트 방법, 질문할 것인지, 그렇죠? 뭐 문서 검사를 할 것인지, 관찰을 할 것인지, 재수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 최종 위험이 로우였다면 단순히 질문만으로서도 간단할 수가 있죠. 근데 로우 이상, 미듬이나 특히 하이가 있을 때는 질문 플러스 재수행, 뭐 이렇게 테스트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방법이 결정되고 테스트 절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샘플링 할 때 모집단은 이런 거다. 그렇죠? 모집단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관련 증빙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뽑아낸다 라는 얘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모집단의 완전성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그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60개를 꺼내든 10개를 꺼내면은 그 모집단 안에 잘못된 통제가 있을 때는 샘플링 기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나와요. 신뢰도 95% 수준으로도 샘플링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모집단에서 잘못된 샘플이 제거된 모집단이라면 샘플링을 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의 완전성이란 잘 돼 있건 잘못돼 있건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샘플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의 완전성은 우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 완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관리 기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샘플 사이즈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사이즈에 4개의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있었는데, 우리 RCM에서는
통제 주기, 그렇죠? 통제 주기가 모집단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통제 주기가 연이다. 그러면 모집단이 1개. 월이다. 그러면 12개. 그렇죠? 주다 그러면 50 몇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 1 이상이다 그러면은 250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통제 주기하고 그다음에 자동 수동. 그렇죠? 자동 수동은 자동인 경우에는 한두 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쪽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RCM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또 추가된다 그러면은 MRC인지 이제 이것들이 IP인지 요거 구분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육을 통해서 RCM을 보고서 이제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은 거하고 듣지 않은 상태에서 RCM을 보시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저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 한 장만 더 하신 다음에 저거 하시죠. 우리가 아까 스코핑이라는 거, 대상 선정이라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개정 과목, 그렇죠? 유의한 개정 과목을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유의한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사업 단위예요. 그렇죠? 사업 단위는 요거만 말씀드리면 이제 스코핑도 마무리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가 대상 사업 단위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스코핑이에요. 사업 단위마다 분석 대상 범위와 적용할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위험 중심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RCM이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현대백화점이 여러 개 수십 개 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있는 어떤 백화점을 샀어요. 샀는데 아직 현대백화점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대구에 있는 백화점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뭐 회계 정책이 일치되더라도 그러면은 이 백화점하고 이 대구에 있는 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의 전체를 리스크를 비교해 보면 리스크가 달라요. 이게 뭐 대구에 있는 백화점이 뭐 리스크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리스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데 하고 저 미얀마나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 우리 똑같은 그룹사라도 달라요. 리스크가. 왜냐하면 그 환경적 리스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조직의 리스크가 다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가 달라져요. 응? 샘플 사이즈가 다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데는 로우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10개 했는데 저쪽은 하일 거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것들은.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로우 상태에서 뽑으면은 그거는 통계적 방법에서 결과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회사의 리스크가 다르면은 RCM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림산업이라는 데는 건설 부문과 유화 부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회사를 분리시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건설은 자체 개발한 ERP고 유화는 셉이고 달라요. 거기 그런 회사는 한 회사인데도 RCM이 2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고 실체가 있어요. 우리 개별 회사라고 보면 각 사업 단위가 있는데 이 사업 단위는 뭐 이렇게 영업 부분이 있고 뭐 생산
생산 시설을 갖다가 사업 단위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단위는 특정 단위 조직의 사업 목적, 업무 프로세스, 전산 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 단위로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분리해야 된다, 사업 단위를. 그래가지고 각각 나와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개별 회사는 거의 한 시스템과 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가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단위의 구분 이유를 써놓은 게 그 각 사업 단위의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 표시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위험이 다를 경우에는 아까 보여준 바와 같이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에 따라서 잔여 위험이나 최종 위험에 따라서 이 방법과 절차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 단위에 대해서 이거를 식별을 해야 되고 이걸 통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연결 내부 회계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 각 개별 회사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고서 각각 평가해서 합치는 그런 절차가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RCM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 쉬시고 그 다음에 2시부터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